붉은 봉투는 재가 되어 사라졌고 금전의 그림자도 거쳤습니다. 김도연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본 뒤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의리와 탐욕의 경계에서 그는 의리를 택했습니다. 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산촌을 떠나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며칠을 걸었고 한양 성문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사흘 사이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초상화를 보고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다른 한 사람은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도연이 길가에서 들은 것은 바로 그 소문이었습니다. 남촌 박진사 댁에서 이상한 일이. 부인이 갑자기 돌아가셨다지? 그뿐이 아니오. 그림을 그린 화공도 목을 맸다는구려. 그림자가 이상했다더군. 반대로 그려져 있었다나. 도연은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림자가 들이운 곳에는 언제나 진실이 숨어 있었으니까요. 사흘 뒤 김도연은 박진사의 저택 앞에 서 있었습니다.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대낮인데도 집안은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나이든 하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주인 어른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도연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뜰의 매화는 활짝 피어 있었지만 집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박진사는 마루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핏기가 없었고 눈가에는 잠 못 이룬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부인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탐정 나리, 제가 나리를 찾은 것은 아내의 죽음이 자연스럽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사흘 전 저녁이었습니다. 화공이 초상화를 완성해 가져왔고 아내는 무척 기뻐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저는 아내의 방으로 갔습니다. 그림을 함께 보자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문을 열었을 때 아내는 그림 앞에 서서 비명을 질렀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진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원은 심장이 갑자기 멈춘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아내는 그 그림을 보고 죽은 겁니다. 그 그림을 볼 수 있겠습니까? 두 사람은 안채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고 작은 뜰을 건너 한방 앞에 섰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고 창문에는 종이가 덧붙여져 있었으며 촛불 하나만이 켜져 있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벽에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한 여인의 얼굴, 단아하고 온화한 표정,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림 앞으로 다가가 촛불을 들어 비췄습니다. 붓질은 섬세했고 색감은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멈췄습니다. 그의 눈이 그림의 한 부분에 머물렀습니다. 그림자였습니다. 초상화 속 여인의 얼굴 옆에 들이운 그림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 안의 촛불은 왼쪽에서 오른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촛불을 천천히 움직이며 확인했습니다. 그림 속 그림자는 현실의 빛과 반대 방향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상합니다. 이 그림자는 빛의 방향과 맞지 않습니다. 진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아내를 죽인 겁니까? 이 그림을 그린 화공은 누구입니까? 송화공이라는 자입니다. 이 근처에서 이름난 그림쟁이였습니다. 그를 만나고 싶습니다. 진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송화공은 이틀 전에 스스로 목을 맸습니다. 작업실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다시 그림을 보았습니다. 여인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지만 그 옆에 그림자는 마치 다른 곳을 가리키는 듯 반대로 뻗어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가 두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도연은 북촌의 좁은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를 윤설이 따라왔습니다. 화공의 작업실이 이 근처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골목 끝 낡은 기와집 앞에 섰습니다. 대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마당에는 낙엽이 쌓여 있었습니다. 마당 한편에서 나이든 여인이 나왔습니다. 송화공의 작업실을 찾아왔습니다. 박진사 댁의 부탁으로 왔습니다.
여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안채 옆 작은 건물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자 물감과 기름 냄새가 풍겼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사흘 전 아침이었습니다. 문을 열었는데 저기 대들보에 여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대들보에 밧줄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유서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책상 위에 일기장이 펼쳐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관가에서 증거로 가져갔다가 어제 돌려주었습니다. 도연은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오래된 종이 묶음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글씨는 떨리고 있었고 마지막 장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나를 따라왔다. 도연은 일기를 뒤로 넘겼습니다. 오늘도 그림을 그리려 했지만 손이 떨렸다. 그녀의 얼굴이 자꾸 떠올라서, 아니, 그 아래 얼굴이. 그 아래 얼굴이라. 더 앞장을 넘기자 한 달 전 기록이 나왔습니다. 박진사 댁에서 부인의 초상화를 의뢰받았는데 이상한 조건이 있었다. 옛 그림 위에 덧칠을 하라고 했다. 덧칠이라. 그렇다면 그 초상화 밑에 다른 그림이 있다는 뜻입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연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구석에서 뭔가 탄 종이 조각이 눈에 띄었습니다. 반쯤 탄 화첩 조각이었습니다. 한 여인의 눈과 이마 부분이 남아 있었는데 그 표정은 이건 윤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림 속 여인의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고 입은 반쯤 벌어져 있었으며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원본 스케치입니다. 화공은 처음에 이런 표정을 그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평온한 얼굴을 덧칠했습니다. 도연은 화첩 조각을 빛에 비춰보았습니다. 탄 흔적 사이로 희미하게 글자가 보였습니다. 2년 전, 불하. 2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도연은 구석에 쌓인 캔버스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맨 아래 나무판 뒷면에 무언가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무 틈 사이로 물감 가루가 묻어 있었고 아주 작은 글씨로 뭔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이 화공은 무언가를 감추라는 명을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음에 걸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두 사람은 작업실을 나왔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송화공은 평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인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과묵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며칠은 달랐습니다. 밤마다 미안하다고 중얼거렸고 한 번은 그 아이는 죽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도연은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2년 전 박진사 댁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봐야겠습니다. 그 초상화를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오후가 되어 김도연과 윤설은 다시 박진사의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송화공의 작업실에 다녀왔습니다. 초상화를 다시 보고 싶습니다. 세 사람은 안채로 향했습니다. 도연은 하인에게 창문을 활짝 열게 했고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도연은 그림을 벽에서 내려 창가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뒤집어 햇빛에 비춰보았습니다. 천천히 각도를 바꿔가며 그때였습니다. 햇빛이 캔버스를 투과하는 순간 희미한 윤곽이 떠올랐습니다. 부인의 얼굴 아래 또 다른 얼굴의 형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윤설이 숨을 죽였고 진사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다른 얼굴입니다. 이 그림 밑에는 다른 여인의 초상화가 숨어 있습니다. 진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화공의 일기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옛 그림 위에 덧칠을 하라고 명받았다고. 그리고 그 아이는 죽지 말았어야 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도연은 진사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누구입니까?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사는 찻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초옥입니다. 저희 집 한유였습니다. 하녀의 초상화를 그리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진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초옥은 제 딸이었습니다. 신분을 밝힐 수 없어 하녀로 드렸지만 제 딸이었습니다. 언제 죽었습니까? 2년 전 가을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덮으라고 명한 것도 진사 어른이었습니까? 진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부인이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초옥의 그림이 자신을 노려본다고 눈을 감아도 그 얼굴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인을 위해 그림을 덮기로 했습니다. 도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부인을 위해서였습니까? 아니면 진실을 묻기 위해서였습니까? 진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그림의 그림자를 가리켰습니다. 이 그림자는 빛과 반대 방향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화공이 남긴 신호였습니다. 진실이 밑에 숨어 있다는. 하지만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던 겁니다. 방 안에 햇빛만이 가득했습니다. 그 빛 속에서 두 개의 얼굴이 겹쳐져 있었습니다. 김도연은 마루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진사얼은 그날 밤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진사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말하지 않으시면 부인께서 남기신 기록을 찾아야 합니다. 하인들에게도 물어야 하고 이웃들에게도 물어야 합니다. 소문이 날 겁니다. 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2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저는 한양에서 사흘간 볼 일이 있어 집을 비웠습니다. 떠나기 전날 송화공에게 초옥의 초상화를 몰래 의뢰했습니다. 부인께서 알게 되셨습니까? 제가 떠난 그날 저녁 부인이 초옥의 방에 가서 화공이 방금 완성한 초상화를 보았다고 합니다. 진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사흘 후 돌아왔는데 집은 반쯤 타 있었고 안채 작은 방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그리고 초옥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부인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촛불 사고라고 했습니다. 바느질하다가 졸아서 촛대를 넘어뜨렸다고. 방문이 안에서 걸려 있었고 너무 늦게 발견했다고. 믿으셨습니까? 부인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두려움이. 윤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물어보셨습니까? 밤마다 물었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달쯤 지나서 술에 취한 어느 밤에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밀지 않았다면 이라고. 방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송화공은 그날 밤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림을 완성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겠죠. 그리고 목격했을 겁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부인과 초옥이 다투는 것을, 촛불이 넘어지는 것을, 그리고 부인이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을. 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안에서 초옥의 비명이 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화공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신분도 낮았고 주인마님을 고발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단 하나, 다급하고 위험한 불길 속에서 초옥의 초상화만은 건져냈습니다. 화공이 그림을 구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다음 날 진사 어른께 가져왔을 겁니다. 그을린 손으로. 그리고 진사 어른께서는 그 그림을 보관하라고 하셨겠죠. 하지만 부인께서 그림을 볼 때마다 괴로워하셨고, 그래서 결국 제가 덮으라고 명했습니다. 화공은 명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지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림자만은 남긴 겁니다. 반대 방향으로. 누군가는 진실을 찾아주기를 바라면서. 진사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마룻바닥에 엎드려 흐느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초옥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고 진실을 묻으려 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넘어갔고 어둠이 사랑채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김도연은 박진사의 저택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칼과 솔이 들려 있었고 그 앞에는 초상화가 놓여 있었습니다. 진사는 멀찍이 서서 지켜보고 있었고 윤설은 도연의 옆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진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사 어른께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도연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진사는 한참을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관가에 가겠습니다. 모든 것을 고하겠습니다. 부인이 초옥을 죽였고
저는 그 진실을 덮으려 했다고. 죄를 함께 지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부인께서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압니다. 하지만 죄는 남아 있습니다. 제 죄가, 진실을 묻으려 한 제 죄가. 진사는 초옥의 그림을 다시 보았습니다. 이 그림은 이대로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부인의 얼굴은 완전히 지우고 초옥의 얼굴만 남길 수 있겠습니까? 도연은 그림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며칠이 걸리겠지만 덧칠된 물감을 모두 벗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진사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겠습니다. 초옥을 제 딸로 인정하고 이 그림을 사당에 모시겠습니다. 떳떳하게. 윤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세간의 눈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초옥이 끝내 아비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며 떠나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해야 합니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좋습니다.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박진사의 저택 사랑채에서 마지막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칼과 솔, 그리고 물로 조심스럽게 덧칠된 물감을 벗겨냈습니다. 부인의 평온한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아래에서 초옥의 얼굴이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16의 얼굴. 하지만 도연은 마지막 손질을 했습니다. 화공이 그렸던 공포의 흔적들을 부드럽게 정리했습니다. 고통이 아니라 기억으로 남도록. 도연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도연이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초옥의 초상화가 완성되었습니다. 여전히 슬픔은 남아 있었지만 이제 평온함도 함께 있었습니다. 진사가 방으로 들어와 그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초옥아, 이제 숨기지 않겠다. 너는 내 딸이다. 세상이 뭐라 하든 너는 박진사 박승재의 딸 초옥이다. 그는 그림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사당으로 모시겠습니다. 조상들 곁에. 도연과 윤설이 뒤따랐습니다. 사당 문이 열렸습니다. 오래된 나무 냄새가 풍겼고 벽에는 역대 조상들의 위패와 초상화가 모셔져 있었습니다. 진사는 한쪽 벽을 정리하고 초옥의 초상화를 정중히 걸었습니다. 촛불을 켜고 향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절을 올렸습니다. 1번, 2번, 3번. 아비가 늦었구나. 용서해다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사당 밖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촛불에 비친 초옥의 얼굴은 이제 평온해 보였습니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진사는 한참을 사당 안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밖으로 나왔을 때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았지만 어깨는 더 이상 웅크리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탐정나리.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진실은 무겁습니다. 하지만 숨기는 것보다는 가볍습니다. 진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관가에 가서 모든 것을 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벌을 받겠습니다. 도연은 허리를 숙여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윤설도 따라 절했습니다. 두 사람이 저택 대문을 나서자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길 위에 섰을 때 윤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모두가 아파하는 것 같습니다. 도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아픕니다. 하지만 이제 초옥은 더 이상 숨겨진 존재가 아닙니다. 사당에 모셔졌고 인정받았습니다. 늦었지만 그것도 위로가 될 겁니다. 그림자는 왜 남겨두었을까요? 화공은. 용기가 없어서였겠지요. 직접 말할 용기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침묵할 수도 없었던 겁니다. 도연은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용기가 결국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그림자 하나가 모든 것을 밝혔고 한 소녀에게 이름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그는 다시 걸었습니다. 윤설이 뒤따랐습니다. 햇살이 그들의 등 뒤를 비추고 있었고 그들의 그림자가 길 위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진실은 덧칠할 수 있어도 그림자는 지울 수 없습니다. 빛이 비추는 한 죄는 언제나 자신의 형상을 남기니까요. 하지만 그 그림자를 마주할 용기가 있다면 어둠도 언젠가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그들의 그림자가 흔들렸지만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양의 거리를 걸어갔습니다. 그들 앞에는 또 다른 길이 펼쳐져 있었고 다른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사당에서는 여전히 촛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초옥의 초상화를 비추며 더 이상 숨겨지지 않은 한 소녀의 얼굴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스쳐간 자리에는 언제나 무언가 남습니다. 어떤 이에겐 위로가 되고 어떤 이에겐 고통이 되며 어떤 이에겐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 다시 불어올 때 한 남자의 오래된 과거가 깨어나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 제8화 바람이 머문 자리에서 계속됩니다.